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동양의 주요 사상가들이 어떻게 인간 본성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인간 본성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분이시죠. 이 양반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하게 사는 것이며, 선하게 사는 것과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의 본래 바탕인 선한 마음, 행동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공자와 맹자의 주장하고도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을 보면 플라톤은 바로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을 했습니다. 플라톤 하면 우리가 이데아 세계, 그죠? 모든 우리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뒤에 장작불이 타면 장작불에 의해서 이 등이 비친 그림자가 벽에 비친 그 현상을 보면서 환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간다. 다시 얘기하면 허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본래 진리가 아니고 확실한 진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서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순자 한비자가 얘기한 부분하고도 맥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플라톤의 제자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테네 학당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라파엘로가 그린 아주 명작이죠. 여기 보면 손가락을 위에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옆에 오른손을 땅을 쳐다보도록 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데아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데아 세계로 가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해서 현실 중심주의로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복은 이 쾌락과 도덕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자가 얘기한 중용의 덕하고도 맥이 닿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극단을 회피한다는 의미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플라톤이 사람이든 국가든 이 머리에 해당하는 지혜, 그리고 가슴에 해당하는 용기, 그리고 배에 해당하는 욕망,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되도록 해야만 올바른 삶이 되고 행복을 구할 수 있고 국가도 조화롭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중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데아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극단을 회피한다는 의미고 바로 용기라는 것은 무모함과 비겁함의 극단을 회피하는 거고 절제라는 것은 낭비와 인색함을 회피하는 것이고 긍지라는 것은 교만과 비굴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중용의 태도가 몸에 배어야만 인간은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다시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8세기에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있죠. 1776년에 이 국부론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invisible hand. 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주장했는데 모든 개인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이기심에 의한 경제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경제 발전과 수급상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만약 수요가 많게 되면 공급이 적으면 이윤을 많이 챙기게 되니까 또 다른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공급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는 시장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바로 이게 인비지블 핸드, 이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한 균형, 이런 것들이 그 법이나 질서 이런 거 없이 자동으로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은 자기 안전이나 이익을 우선시하게 돼 있다. 바로 이러한 이기적 존재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도 이러한 이기적 성격을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멸인욕이라고 했죠. 인욕을 멸해야 된다. 욕심을 사악한 것이니 무조건 억제해야 된다 하는 것과 욕심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후자, 이 욕심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 하는 쪽에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독점을 하면 되죠. 혼자만 공급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기업이 기술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에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인재도 확보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기반이 된 거죠. 이 욕심. 그리고 이 기업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익이 줄고 고객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국가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서 몇 가지 철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독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걸 민간에 개방할 경우 너무 혼란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 독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자원이 굉장히 국가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을 때 공공기관을 통해서 독점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담배 같은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몇몇 기업, 독과점 기업들은 이익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독과점 기업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독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커지고 경제 효율성은 감소한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면 이러한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독점은 욕심 많은 조직, 기업, 이 웅크리고 앉아서 돈을 챙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욕심쟁이를 투입하는 겁니다. 바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기본적으로 품질과 서비스는,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품질과 서비스는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혜택으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오죠. 우리가 한때 통신사업자들 간에 엄청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마케팅 비용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경쟁으로 이윤이 또 기업들은 감소가 될 수 있겠죠. 독점 기업들은. 그러면 이 기업들은 그 이윤 감소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보다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재료를 또 확보하고 하는 식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사회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만약에, 야, 우리 너무
심한 경쟁을 하게 되면 이건 제살 깎아 먹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선에서 담합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바로 그때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인성에 기초한 욕심에 기초한 그러한 기업 행태를 말 그대로 경쟁 그다음 공정 경쟁을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이론이고 경영 이론이 되겠죠. 자, 한비자는 팔경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치천하. 천하를 통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필인, 반드시 인정, 사람의 본성, 사람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 사람은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또는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국가에서 자꾸 예를 들어서 야, 그쪽에서는 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저쪽에 나가서 살아. 예를 들어 그리고 좀 더 작은 아파트에 살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사람의 바라는 바에 반해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러한 제도나 통치 방법은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거는 예전서부터 오래전서 수천 년 내려오는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자는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이러한 사람의 인성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영 방법과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전적 경영 방법에서는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산성 향상에 포커스를 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하니까 이런 과학적 관리 방법에 의해서 이 생산성을 높여야 돼 하는 경영 이론이 나왔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자 사람이라는 것은 기계처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위의 인간 관계가 이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 해서 우리가 인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간 관계론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이론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성에 두고 할 것이냐. 외부 자극에 하는 것은 설득하고 보상하고 처벌하고 통제하고 설득, 보상, 처벌, 통제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맥그리거가 얘기한 X 이론에 해당됐죠. 그다음 자율성, 자존감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욕구가 발송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Y 이론이라고 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인 이 가치 경영. 그것들만으로는 안 되더라. 모든 종업원들이 구성원들이 말 그대로 공동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스스로 마음속에 넣어서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거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유학적 가치 부분이 미래 핵심 가치하고 융합돼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강의의 기본 핵심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 화장품 기업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랑콤이라든가 비오템, 입생 로랑 등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죠. 이 화장품 브랜드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기업 회장 장폴 아공이라는 회장은 얼마 전 국내에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윤 창출, 기업이 이윤 창출은 더 이상 기업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기업도 역할이 바뀌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업의 향후 역할, 앞으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향후 역할은 이 기후 변화라든가
자원 부족이라든가 빈부와 같은 양극화 등 인류의 다양한 위기들을 해결하는 데 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했던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가치, 공동의 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핵심 경쟁력이 되어 결국은 기업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8월 달에 미국의 2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 CEO들이 다 모여서 CEO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요. 미국의 200대 기업 총수들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합니다. 이 기업의 설립 목적이 주주가치 극대화 문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 주주가치 극대화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고객, 그리고 직원, 거래업체, 환경, 지역 공동체 등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지속 가능한 이윤, 공정한 대우와 지속 가능한 이윤 창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최대 이윤, 이윤 극대화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정한 이윤을 추진하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경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사람이 회장이었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애플의 팀 쿡 회장,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엔 회장 이런 등등 굴지의 미국의 200대 기업 CEO들이 모여서 바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파이가 정해져 있어서 서로 가져가면 남는 것이 없다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함께 행복해하는 그러한 플러스섬으로 모두가 이익이 되는 플러스섬의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첫걸음이었다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소수의 주주 이익을 추구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많은 이해 당사자 모두를 위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경영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ESG 경영이라고 얘기하죠. ESG 경영은 바로 정도 경영 중에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ESG, 그죠? ESG라는 것은 환경,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인용한 것인데 기업이 어느 정도 이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임해야 된다. 어떤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고 비재무적 성과에 의해서도 기업이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특히 이 투자자들, 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Certified Corporation, 이게 바로 Benefit Corporation인데요. 자, 혜택 기업이라는 뜻이죠. Benefit Corporation. 미국은 36개 주에서 바로 이윤 추구와 함께 이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이러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Benefit Corporation 제도. 이 인정을 갖고 있는 기업은 경영상에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만약에 그 기업이 그 이유가 공익과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여러분, Just Do It. 요새 나이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포츠 용품의 세계 1위 기업이죠.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스포츠 용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한때 이 사진 1996년도에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으로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이거는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12살 난 아이가 자기 손가락보다 큰 그 바늘을 가지고 이 손가락에 피를 묻히면서 축구공에 바느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 공을 한번 만드는데 1620번의 바느질이 필요한데 이 수만 원짜리 공 하나를 만든 대가가 고작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세계적인 공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이키는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협력업체가 저지른 일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결국 아동학대와 착취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키는. 그래서 이에 대한 나이키 불매 운동이 일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997년과 98년도에는 나이키가 회사 설립 이후로 최초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주가는 자그마치 40%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이에 따라 해고된 직원들도 1,6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자 했던 일이 오히려 큰 재앙으로 돌아왔던 거죠. 이 사건을 거울 삼아 가지고 나이키에서는 스포츠 용품 산업에 기업 윤리 강령도 만들고 최장 노동 시간도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했으며 14세 이하의 노동자는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고객들하고 합의를 했었죠. 자, 이러한 ESG 경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사회적 책임으로 한 이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바로 ESG 관련 투자 전담 조직을 2017년도에 만들었고요. ESG를 반영한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자. 국민 투자도 투자자니까 ESG에 근거한 책임 투자를 하자라고 2019년도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이제 ESG가 모두 다른 기업 이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2022년도에 보면 우리 매출 상위 300대 기업을 보면 ESG 관련 사업, ESG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81.4%가 그 전년도보다 ESG 관련 사업을 증가시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 중요한 이 평가 지표들도 보면 환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에 나눠져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이 지배 구조에 포커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 달에 발표된 한국 ESG 경영 포럼에서 발표한 ESG 경영 대상자를 뽑기 위한 평가 내용을 보면 환경 같은 데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느냐, 어떤 자원을 사용하느냐, 환경 혁신 활동을 하느냐, 환경 관련 자산 운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 지상인 거예요. 사회적 책임 부분은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공급망은 어떻게 대하느냐, 제품에 대한 책임, 인권 부분, 지역 사회 혼란 부분들을 일으켰느냐 이런 것들의 평가 지표. 지배 구조 부분에서는 주주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ESG 관리팀이 있느냐,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느냐, 지배 구조 논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으로 오래전에 시작했던 우리 유학과 미래 경영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미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주요한 5가지 핵심 가치를 리더십과 정도 경영,
인재 경영, 창의 경영, 성과주의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수백 년 장수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지속해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공유할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를 뽑아봤을 때 이 5가지였는데 우리가 그럼 이러한 미래 지속 가능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유학적 가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바로 인 사상에 근거한 인간 존중 경영, 그다음 의 사상에 근거한 정도 경영, 예 사상에 근거한 상생 경영, 지 사상에 근거한 창의 경영, 그리고 신 사상에 근거한 신뢰 경영,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유학적 가치에 입각한 미래 지속 가능 경영 방안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핵심 가치들하고 잘 융합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다 유학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지속 가능 경영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고 또한 시도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앞으로 기업 경영이든 조직 경영이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동안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